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을 위한 새 협상안에 대해 하마스가 어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제시했던 협상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중재자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합의를 지연시키며 가자 지구의 모든 삶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공격과 조직적인 표적화로 인해 우리 주민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의 포로들의 삶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새 중재국이 내놨던 기존 협상안에 가자 지구 내 전투 중지와 이스라엘군 영구 철수 등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는 가자 남부 라파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네타냐후 총리와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각각 만나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등 기자들에게 지금은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휴전에 합의하며 모든 이들을 오래 지속되는 평화와 안보의 길로 이끌 결정적 순간이자 아마도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파이살 빈 파란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영내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하고 지속적인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추가 휴전 회담은 금주 중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 지역에서 또 다른 교량을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무콜라 올레슈크 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쿠르스크 방향의 교량 1개를 더 제거했다면서 계속적인 항공기 정밀 타격으로 러시아군의 병참 능력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적대 행위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송 연설에서 쿠르스크 공세에 대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잠재력을 최대한 파괴하고 최대한의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목표에는 침략자들의 영토에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등지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증강된 대대급 규모의 집중 공세를 감행했으며 이후 쿠르스크 지역 1150제곱킬로미터가량 내 80곳 넘는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본토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침공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밤사이 발사한 드론 11기를 수도 크이우, 무콜라이우, 체르카시, 빈니차, 드니프로, 하르키우, 수미, 도네츠크 지역 등에서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모디 총리의 두 나라 방문이 21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처음이며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특히 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또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취임 뒤 첫 해외 방문지로 어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또럼 서기장과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주변국 외교에서 항상 베트남을 우선순위로 여겨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당 중심 체제를 고수하고 국가 여건에 맞는 사회주의의 길을 택하며 개혁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명분을 심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럼 서기장도 중국과의 관계는 베트남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번 방문은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날 시 주석과 또럼 서기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예비 계약이 체결됐던 양국 간 철도 연결 사업과 금융, 언론, 보건, 수출입 품목 검역 협력 등 14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도발이나 북러 밀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올해 말부터 제한적으로 외국인 관광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자국민 방북을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등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3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성명은 북한의 도발이나 북러 밀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9일 시작된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복합 도발 등에 강력 대응할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채택한 공동 성명에 대해 한국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세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삼국 협력이 영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꼭 필요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상들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미일 정상이 바뀌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협력에 대한 3국의 지지는 확보할 것이라면서 미한일 3국은 연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정상회의 개최에 공감하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구속력을 갖는 협약 등과는 다르다며 이 때문에 추후 3국의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정신과 내용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공동성명 1주년을 기념하는 방식의 이렇게 이례적인 행보하는 것도 역시 향후에 들어설 한미일의 다른 정부들도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일종의 그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환기 효과, 이것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네, 미한일 정상회의가 연내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제도화 차원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한 번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우리와 워싱턴, 도쿄가 함께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두세 차례 정도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세 정상 간 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선언했고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캠프 데이비드 선언 내용을 실천하고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미한일 단연 훈련인 프리덤 엣지 또한 제도화의 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공동성명은 주로 3국 협력이 영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북한 관련 내용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최초 시행, 새로운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번 공동성명이 하반기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시작됐고 미 대선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북한 도발은 물론 한반도의 새 긴장 요인으로 떠오른 북러 밀착에 대한 3국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거고 북러 협력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확고하게 당신들이 어떤 식의 도전을 제기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전에 억제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오늘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19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작년 대비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대비 10회 늘었고 특히 여단급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 대폭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습 기간에 이루어지는 한국 정부 주도의 을지 연습도 예년과 다른 점이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전국 단위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을지 연습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와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최근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은 해마다 미한 연합훈련에 거친 반응을 보이거나 군사 도발로 대응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북한은 UFS 연습 하루 전인 18일 외무성 미국 연구소가 나서 이번 연습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최상의 억제력을 비축함으로써 전쟁 방지를 위한 힘의 균형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보문을 발표했는데요. 공보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집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들이 우심해질수록 그로부터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또 이번 UFS 연습에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이 참가하는 점을 언급하며 UFS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습이자 나토 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 무력 시위로 자기의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치고는 약하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요?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라는 주체와 공보문이라는 형식, 그리고 비교적 평이한 공보문 내용 등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이 압록강 위력 수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게 맞다면 북한 내부 상황이 외부 위협으로 덮기도 힘들 정도라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위협도를 북한 주민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게 북한 내부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또 방증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외부 위협까지 들고 나온다면 사면 초과가 되는 거죠. 양옥 박사는 수재 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무기와 포탄 지원 또한 미한 연합훈련의 무력 도발로 맞서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북한이 올해 말부터 제한적으로 외국인 관광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자국민 방북을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무허가 방문 때는 중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북한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관광을 재개한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여행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미국 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연방 규정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극히 제한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은 국무부의 특별인증 여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보도의 목적이나 적십자 등 인도주의 활동 목적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 인증 여권 발급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인증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여행하거나 경유한 경우 여권이 취소되거나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여행사 고려투어는 지난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북한 삼지연에서 4년여 만에 외국인 관광이 재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삼지연 이외 지역에서도 12월 중으로 외국인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현지 파트너를 통해 확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여행사의 발표대로라면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한 지 4년 만에 관광이 전면 재개되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면서 올해 2월부터 러시아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일부 허용했지만 중국인 관광 등 외국인 관광의 전면적인 재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처음으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 매년 이를 연장해 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8일에도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무부는 7번째 연장된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은 스스로의 안전에도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it were a tourist or an American business person or somebody who's involved in humanitarian 킹 전 특사는 과거 관광객이나 미국인 사업가, 인도적 활동가들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됐을 경우 미국 정부와의 협상 지렛대로 북한 정권이 사용했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북한 여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UN 제재 대상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 책임자가 러시아 무기 박람회에 참석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양국 간 협력 심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필수 도구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15일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국제법을 훼손하며 유럽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대규모 무기 박람회에 북한의 김정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두지휘한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 및 유럽연합, 영국, 한국 등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EU 대변인은 제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안보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며 EU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EU법으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독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대변인은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김정식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한 영국은 B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는 두 나라를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냉소적이고 잘못된 군사적 목표 추구를 위해 북한의 무기를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 전쟁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지하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고위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열린 무기 박람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북러 관계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관련해 계속 우려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weapons expo. We again closely monitor these relationships and do have. 그러면서 계속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행사 참석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기술을 확보하려 하는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focus on them. What are they looking to acquire? I would think part of that would be air and missile defense. 베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시회에서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전자기술, 지휘통제 시스템, 전자전, GPS 교란과 같은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핵심 군사 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듭되는 국제사회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지적에도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대표단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등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과 관련한 만남을 가졌다고 위원회가 16일 밝혔습니다. 스티븐 슈넥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은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북한의 종교자유와 관련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 관리와 인권운동가, 종교 지도자,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기록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각국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해 매년 북한 등 일부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합니다.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에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종교를 실존적으로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 신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기독교인을 반혁명 분자와 반역자로 간주한다면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독교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혹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문과 강제노동, 투옥, 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자료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샤머니즘이나 점술과 같은 미신적 활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면서 종교 참여자들은 행정처벌과 강제노동, 투옥, 처형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한 사람을 포함한 중국 내 탈북자를 송환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물론 중국의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보도자료가 언급한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는 올해 5월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24 연례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당시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3년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평안남도 통합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으며 이후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의 출처를 밝히는 것도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에이브러햄 쿠퍼 당시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은 지난 5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이나 한국 등 양자 협상 상대로부터 일시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항상 종교의 자유와 인권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o also, most importantly, indicat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whatever it is that they ultimately want or temporarily want.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물론 파트너 국가와 북한의 안보와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와 인권 문제가 서로 연계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연관 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ation. 이어 문서화된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주장은 오만하고 비열한 목적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북한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황폐화된 산림과 열악한 인프라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이 수해 규모를 더욱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5일 북한이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려도 다른 나라보다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They would need to be able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소바주 전 소장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수해를 줄이기 위해선 재반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에선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수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수에 대비한 도시계획과 산림보건, 재해 위험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 국제개발처 처장은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거듭된 수해의 주요 원인은 1990년대 대기근 이후 황폐해진 북한의 산림이 복구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치호수 전 처장은 북한 주민들이 기근을 겪으며 생존을 위해 산비탈에 있는 나무 등을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작물을 심었다며 이에 따라 약해진 토양이 비가 올 때 더 쉽게 쓸려 내려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형은 80%가 산악지대로 1990년대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중국에 나무를 팔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은 산림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지만 국가 소유인 나무를 관리한 사람이 없어 성공률이 낮았다고 나치호수 전 처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둑이나 제방 설치 등 북한의 각종 홍수 방지 사업들은 자원 부족과 기술적 한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부 국경지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했다며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연안 일부 군내 지역을 특급 재해 비상지역들로 선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민 5천 명이 고립됐고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만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천 정보,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등이 침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 1일 북한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입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 또 위성 분석 또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신의주, 의주, 자강도 등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은 15일 BOA에 지난 7월 남북한의 강수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해 규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림복구전도 지금 저희 10년째 하고 있죠. 올해가 이막해인데 10년차 산림복구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주로 평양 위주로 대도시 위주로 산림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을 지낸 정 센터장은 이처럼 고르지 못한 북한의 산림복구 정책을 지적하며 여전히 북한의 산림 황폐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산림이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홍수 저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서부 남가주 대학의 아담 로스 환경경제학 교수는 14일 BOA와의 통화에서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in the northeast United States, the last couple of years in Europe. 루스 교수는 북한이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을 안다며 또 지난 수년간 유럽 등 특히 미국 북동부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대개 일정한 패턴이 있는 만큼 기후 대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비책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고 이후 폭우가 쏟아지며 이에 따른 산사태 등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기상예보를 과학화하고 실시간 경보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뉴햄셔주에 있는 다스머스 대학교의 조나단 화이트 지리학과 교수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홍수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수혜를 줄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국제사회와 인프라 구축 기술 및 교육 분야에서 제대로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world, there's lots of differences in terms of how countries approach their science. Some like if you go to Europe, it's largely as open as it is here. 화이트 교수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이상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각국의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기본이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의 북한 간의 긴장 관계가 이 같은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하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 당국이 수년째 국경을 봉쇄한 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은 당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ill 2020, there were some programs by the Red Cross, NGOs, by the United Nation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전까지는 적어도 북한은 적십자사와 비정부기구, 유엔 등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조기 경보 시스템 기술, 기후변화 적응 준비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북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학 센터장은 특히 오는 8월과 10월에도 북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게 되면 전염병이 돌 수가 있거든요. 침수됐던 지역은 그래서 병충해에 약해져가지고 2차 피해 우려가 있거든요. 햇볕이 뜨거워지면은 벼가 말라 죽는다든지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 2차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데 아마도 올해 좀 작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수해 복구 지원에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외부 지원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북 유엔 상주조정관실과 유엔 아동기금, 식량농업기구 등은 앞서 VOA에 북한의 수해에 우려를 표하고 복구 지원을 위해 북한에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지만 아직 북한의 요청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 새 회기 개막을 앞두고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과 실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빠른 속도로 무기를 개발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79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핵 군축 관련 보고서에서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2023년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5개년 군사개발 계획에 따라 핵무기 운반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실험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4월 북한은 최초의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 발사에 성공한 후 2023년 7월 12일과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다면서 2024년 1월 14일과 4월 2일에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탄두를 장착한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포 16 나형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 같은 북한의 무기개발 가속화에도 유엔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는 각 발사 이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올해 4월 30일부로 중단됐다는 내용도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주변국 간의 관계는 악화했다고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매년 새 유엔 총회 회기 개막을 앞두고 다양한 국제 사안들을 언급하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핵 군축과 인권 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후 군축 문제를 다루는 1위원회와 인권을 담당하는 3위원회에선 이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관련 내용을 토의합니다. 이후 각국은 북한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후 각국은 표결을 거쳐 이를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2023년 10월 국제원자력기구는 영변의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더 큰 20메가와트 실험용 경수로가 시운전 중이고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징후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새로운 원자로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올해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개회사에서 2023년 10월 초 이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서 보고됐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가동 징후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 건설과 운영을 포함한 북한 핵 프로그램 지속과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가 현재 가동 중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경수로를 최대 전력으로 가동하면 약 2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estimate is that it could produce about 20 kilograms of weapon-grade plutonium a year. So you could estimate they could increase their arsenal. 이어 북한이 매년 5에서 10개의 핵무기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새로운 경수로 가동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79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선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2017년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과 북한에 의해 핵으로 인한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며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포함해 약 6년째 군축과 인권 증진 문제를 다루면서도 구체적으로 북한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79차 유엔 총회는 오는 9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장차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할 것이라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보다는 핵 확산 방지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이 이 조약을 활용해 경제난을 타개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러시아와의 무슨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받을 수는 없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주는 대신 경제적 지원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고 러시아의 계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40년간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개혁 개방을 선택해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왜 북한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은 79년 1월 1일부로 미중 간에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미중 국교 수립이라는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맘 놓고, 말하자면 체제 붕괴 위험 없이 수교했으니까 미국과 위험 없이 개방 개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도 95년인가 미국하고의 외교 관계를 맺었죠. 국교를 수립하였죠. 그러면서 도이모이가 본격화됐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개방 개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수교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언제 미국이 뒤통수 때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개방 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개방의 이득을 북한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개방 잘못했다가 간접 침략당하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게 그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장관님은 과거 햇볕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햇볕 정책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북한은 오히려 햇볕 정책을 역이용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핵실험을 6차례나 실시했습니다. 햇볕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요?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한 것은 사실은 2005년 9월 19일 날 베이징에서 체결된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이 9월 20일부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에 북한이 2,500만 달러 위조지표를 돈 세탁해서 넣어놓고 찾아다 쓰는데 그 돈을 빼주면은 BDA는 미국과 거래 못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그때 북한이 바로 이런 미국하고는 아무런 합의도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합의 잉크도 말기 전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 때리는 법이 어딘가. 이렇다면은 비핵화 약속 지킬 수 없고 북미 수교는 물 건너간 거고 그렇다면은 우선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1년 후에 이제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것은 미국 정부로 말하면 오바마 정부 시기고 2009년부터 출범한 오바마 정부 시기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데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협상을 안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래 맘 놓고 핵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도 되겠구만. 미국을 진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는 겁나서 협상에 나오겠지. 그것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오바마 정부 시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고도화시킨 것이 그게 무슨 어떻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겠습니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시절 2번이나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다리를 놔줬는데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4월 27일 날 판문점 공동선언은 참 북한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9.19 공동성명도 뭐 북한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고 미국이 놀랐죠. 이 사람들 가만 놔두니까 이거 뭐 진짜 북한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말이지 핵을 포기하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과 공동관계 개선에다가 3.27로 연결시키는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것을 미국이 제안했어요. 그래서 11월 20일 날 그것이 발족을 합니다. 그때부터 남북관계 사사건건 미국이 제동으로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사건 제동이 건지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실망을 했죠. 그래서 모의협의가 나온 거예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 북한의 비핵화 중간 단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인정하고 무슨 뭐 협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은 그야말로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일단 비확산으로 시작하자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나빠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비확산을 전제로 한 북미관계 개선을 우선 따내고 그다음에 또 요구할 것이 있으면은 비핵화를 요구하면 그다음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일종의 협상 전술을 지금 세웠다고 봅니다. 미국이 장차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요? 최종적으로는 핵 비핵화를 그 목표로 해서 관계를 풀어나가겠지만 비확산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럼 결국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북한하고 협상 한두 번 해봤습니까? 미국도 북한은 그동안에 상대를 해보니까 비핵화, 소위 그 CVI는 이제 틀렸다. 비확산, non-proliferation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보면 현실적인 그 판단을 민주당이 됐건 원당이 됐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움직임을 오래 봐오셨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움직임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남북 관계가 미국 관계보다 좀 빠른 속도로 앞서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더군요. 싫어해요. 그럼 참 동맹끼리 이럴 수 있나 하는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내놓고 걱정한들 들어줄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은 1,000달러인 정도인 반면 한국 국민의 소득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국민이 북한에 비해 30배 정도 잘 산다는 얘기인데요. 통일이 가까워진 것일까요? 그렇죠. 아니면 더 멀어진 것일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통일이 더 멀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남한 사람하고 1,000달러밖에 없는 북한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살림을 합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 세습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차기 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좀 145km가 나간다는데 그건 건강이 안 됐죠. 지난번에 압록강 그 신의주 쪽에 수해 현장에 시찰을 나가가지고 그 계단 한 서너 개 내려가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그 수행했던 조용원 조직 담당 비서하고 그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정철인가가 부축을 하고 데려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친구 저거 오래 못 가겠구만.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되면 도리 없이 김주애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김주애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평생을 북한 문제와 씨름하며 보내셨는데 북한 당국자나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북한이 지금 남한한테 먹힐까 봐서 겁을 내기 때문에 대남세국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격차가 너무 많은데 포인트 해봐야 우리는 2등 무기밖에 안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해서도 문을 걸어 잠근다고 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이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심성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겁내지 마라.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무슨 대남세국 정책을 쓰는 저희들 판단 그거 틀렸다.
우리 그림이 나간다. 경쟁은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중국한테도 큰 소리 치고 일본한테도 큰 소리 치고 러시아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미국한테는 우리가 할 말하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통일을 우리 같이 일궈나가자.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 현안과 핵 문제를 비롯한 미국, 북한 관계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최근 한국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독립유공자 가족과 유족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반발하면서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는데요. 이 사태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면서 윤 대통령의 절친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의 부친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실 어느 곳에 일제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회장을 강하게 비난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광복절 아침 우리 사회가 노출한 분열과 대립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며 그 중심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서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이 회장의 이념과 자리 집착은 노역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는 부친인 광복회장의 밀정 발언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이 교수는 그 발언은 격앙된 가운데 나온 말이라며 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주위에서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대통령에게 중도 민심을 잃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중도 지향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예,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건 불가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개선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역사적 자기인식을 확고히 해야 용서를 하고 아량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의 비위를 맞추며 무슨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구걸, 굴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인터뷰에서 드러난 이 교수의 견해가 부친과 절친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을 접한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를 포함한 국적법 전문가이자 법사회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내내 부친을 광복회장으로 호칭했고요. 친구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하나의 기관인데 무슨 사사로운 친구가 있겠냐며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발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소식입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민간인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최대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1심에만 적용되는데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판사의 판결만이 아닌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일반 국민의 견해를 묻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하는 배심원은 20살 이상 일반인 중 무작위로 선정되는데요. 이들은 사실의 인정과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합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결이 판사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요. 미국의 사법제도에서는 주어리로 불리는 배심원들이 수기를 거쳐서 유무죄 평결을 하면 판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미국식 배심원 제도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은 여전히 없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기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평결했고요.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하자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심 판결과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판결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수기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일치된 판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결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도출된 결론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법 흐름을 대법원이 판결로서 뒷받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전관예우나 유전 무죄 등으로 대표되는 사법체계에 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